저희 수업 진행하기 전에 저번 시간 복습을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결국 저희 시험에 나오는 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손상이랑 재평가였죠. 손상이랑 재평가. 그거 보시면 오늘 오후에 수업 있나요? 자 볼게요. 100원에 취득했고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방 정액법이라고 하면 일단 원가 모형을 쓰던 재평가 모형을 쓰던 상각은 한다고 그랬죠. 원가의 배분. 그래서 삼각 후 원가, 변해가는 추동 원가가 80이 나오게 되면 원가 모형이라면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요. 원가 모형이라면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재평가 모형이라면 여기서 공정가치 평가를 한다고 했죠. 일단 원가 모형부터 봅시다. 원가 모형이면 원가의 배분까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공정가치 평가는 안 하지만 손상은 인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손상은. 회수 가능가액이 만약에 50이라고 해보죠. 50. 회수 가능액을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뭐가 중요했죠? 순 공정가치,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금액, 그 다음에 사용가치, 미래 이 자산을 이용했을 때 들어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요. 이 두 개 중 큰 금액으로 본다고 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순 공정가치고요. 얘는 사용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봤고요. 최근에 시험에 유행한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최근에는 사용가치를 한번 직접 구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보면 X1년, X2년, X3년이 있으면 여기 100원에 내가 요 시점이에요. 지금 X0년 말 시점인데 요걸 사용하면 100원, 100원, 100원 이렇게 번다는 거예요. 요 경우에 사용가치는 어떻게 돼? 이때 적정한 할인율이 10%라고 한다면 요 금액을 다 땡겨온 금액이 사용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회계사 1차 시험에 자산,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 순성을 내면서 사용가치도 한번 직접 구해서 계산해봐라 했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요 정도만. 한 김에 우리 개념책을 잠깐만 복습해볼까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그래요. 죄송해요. 보답할게요. 죄송해요. 우리 보강 일정도 잡힌 거 아시죠?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보강 우리 저기 10월 달에 보강이 좀 있어요. 그쵸? 11월 했구나. 11월에 있어요. 지각이나 하지 마 이러지 마시고 보강이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 개념체계에서 뭐 배웠습니까? 개념체계에서 사용가치 배웠었죠. 그쵸? 이행가치랑 사용가치 배웠다고요. 개념체계 안에 측정 기준을 보면 거기서 사용가치를 보면 사용가치에는 거래원가를 고려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역사적 원가는 고려를 하지만 공정가치도 고려 안 하고 공정가치는 거래원가 고려 안 하고 사용가치, 이행가치 다 거래원가를 고려 안 한다고 그랬는데 다만 뭐는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처분할 때 3년 동안 사용하고 요때 처분할 때 요때 수수료를 빼고 돈이 90원 들어온다면 요때는 거래원가를 고려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좋아요. 지금 봤으면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저번 시간에 요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봤었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뭘 인식했어요? 손상차손을 인식했었죠? 그래서 손상차손을 인식할 금액은 30이었습니다. 다만 손상차손의 회계처를 보면 손상차손 잡고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써줬죠. 차감 계정. 자산을 직접 짜거나 까거나 감가상각 누계액을 잡은 게 아니라 손상차손 누계액 계정을 썼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계정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었죠. 손상차손 나중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실제로 내가 써버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한 부분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기재하지만 손상차손 가치가 잠깐 떨어졌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감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비용 처리 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될 수도 있다고 해서 별도의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쓴다고 했었고 BS 모양도 좀 아셔야 됐어요. BS 모양을 보면 여기 기계장치 있고요.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있고요. 여기 손상차손 누계액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이렇게 된다. 이 얘기도 했었고 손상 이후에는 우리 뭐 왔나요? 손상 이후에는 손상 이후에 감가상각은 요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요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손상 후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내용회수 동안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럼 내용회수가 5년 중에 1년 지났기 때문에 4년.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4년으로 감가상각하면 감가상각이 12.5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장부금액이 37.55원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쵸? 제가 쫄려서 그런가? 여러분 때려보는 게 되게 무섭네. 제가 지각했으니까 여기 있는 분 한 분씩 다 2만원짜리 스타벅스 커피 쿠폰 돌리면 괜찮을까요? 제가 쏠게요. 네, 커피 좀 하면 또 공부하는데 부담되니까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2만원짜리 커피 쿠폰 한 명씩 다 쏠게요. 괜찮죠? 그럼 용서해 주실 거죠? 자, 볼게요. 이 새끼 내가 시급이 얼마인데 지금 겨우 2만원 이러지 마시고 볼게요. 여기까지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우리 보시면 요 경우에 그 다음 연도에 회수 가능액이 90까지 올라갔대요. 요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회수 가능액이 90까지 올라가면 회수 가능액이 90까지 올라가면 이만큼을 다 손상차손 환입을 잡을 수 없다고 그랬죠. 어떻게 잡아야 돼요?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 금액이요. 왜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 금액과 회수 가능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상차손 환입을 잡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래서 요만큼만 잡으라고 그랬다고요. 왜? 이유가 뭐였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로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 금액을 회수 관액이 초과하고 요 금액까지 환입을 인식하면 재평가랑 회계 처리 효과가 동일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재평가 모형과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데 원가 모형은 재평가 모형을 쓰지 않기로 한 건데 환입 잡을 때 네가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다 환입 잡아버리면 재평가하는 거랑 효과가 똑같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상 유형자산의 원가 모양만 손상차손 환입의 한도가 존재하는 꼴이다. 이 얘기 했었고 또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손익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아니 손상차손으로 비용 처리하고 감가상각비도 네가 세이브했는데 환입해서 다시 손상차손 인식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네가 환입 잡게 돼버리면 결국 너는 손상 잠깐 잡고 그 다음 연도부터 계속 꿀만 빨았네. 이익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좋아, 여기까지 했었고요. 이렇게 한도까지 100% 손상차손 환입을 잡게 돼도 요 경우에 손상차손 환입 얼마 나옵니까? 요 경우에 손상차손 환입 22.5 나오죠? 한도까지 다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상차손 환입은 22.5 나와. 그래서 손상차손 환입을 100% 한도까지 다 잡더라도 BS에 뭐가 계상된다고 그랬어요? BS에 뭐가 계상된다고 그랬습니까? 손상차손 누계액이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의외로 저희 시험에 요 문제 나오면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감가상각비, 환입액 100% 환입 잡고 나서 손상차손 누계액이 얼마냐 이것도 물어본다고 그랬고 남아있는 손상차손 누계액은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손상되지 않았을 때 감가상각비와 손상됐을 때 감가상각비의 차이만큼이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BS에 계상된 손상차손 누계액의 장부금액 물어본다면 누적 손상차손 금액에서 빼기 누적 손상차손 환입해주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좋아요.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원가 모형까지 봤었고요. 그럼 재평가 모형 잠깐만 보시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 또 재밌는 얘기 할 거니까 재평가 모형이요. 그럼 재평가 모형 보시면 일단 재평가 모형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상각, 원가에 배분을 하고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말의 공정가치가 90이래요. 그럼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재평가 잉여금으로 10만큼 기타 포괄 손익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가에 배분하고 공정가치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뭐 한다고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고 했다고요. 다만 재평가 모형 같은 경우엔 상각 후 원가보다 공정가치가 밑에 있으면 재평가 손실을 인식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손상차손을 굳이 잡을 필요가 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손상차손을 잡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에 손상차손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상차손을 잡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잡는다고 그랬어요? 언제 잡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공정가치로 이미 평가해서 소치득 원가보다 공정가치가 밑에 있을 때 이만큼은 재평가 손실로 단기손익을 인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상차손을 또 인식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래원가가 존재하면 손상차손은 회수 가능액 중에 하나가 순공정가치이기 때문에 공정가치에서 거래원가를 빼는 게 순공정가치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원가가 존재하면 공정가치보다 더 밑에 있는 금액이 순공정가치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추가로 인식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셀프 스터디 말문제 뭐 있었습니까? 거래원가가 미미하다면 이 경우에는 손상을 인식할 이유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만약 여기 회수 가능액이 50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 경우엔 이만큼을 손상차손 누계액을 잡아주는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운될 때 이만큼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10 까주고 나머지 요만큼 30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1차 시험 목적으로는 뭐만 나온다고? 재평가 플러스 손상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손상차손만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그림 그리면 더 헷갈리니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저번 시간에? BS법으로 그냥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BS법으로 풀면 만약에 문제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손상차손만 물어본다면
취득 원가가 100이고 감가상각비가 20이에요. 그 장부 금액이 80, 공정가치가 90이니까 이만큼, 재평가 잉여금으로 10, 이쪽에도 재평가 잉여금으로 10. 원래 손상차손을 인식 안 하면 여기까지만 인식할 건데 회수 가능액이 50까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재평가 잉여금 10 가고 여기 재평가 잉여금 10 가면 아직도 30이 부족하죠? 그 30만큼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30만큼이 손상차손이 된다고 그랬고 우리 시험에 여기까지 출제가 됐다고 했어요. 그쵸?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 나중에 객관식 때도 여기까지만 가르칠 거예요. 이 기본 강의 때나 객관식 때는 환입까지, 재평가 모형의 환입까지는 안 가르친다고요. 나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봤어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 보고 나서 회계 처리도 좀 봤어야 됐죠. 회계 처리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그럼 요 순서대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니까 X 1년 말에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X 1년 말에 회계 처리 보면 감가상각비로 20,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20,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줘야 돼? 재평가 해줘야 되니까 누계액 제거법을 쓴다면 감가상각 누계액 20을 전액 채우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얼마? 10 써주면 되죠? 대차가 안 맞네? 그 10만큼 뭐가 오게 돼요? 기계장치라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줄여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손상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시면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40을 기재해야 되는데 일단 재평가 잉여금 10을 까주고 나머지 30만큼만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가 우리 배웠었고요. 저번 시간에 한 것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물론 재평가 회계처리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이런 것도 봤지만 우리 재평가 회계처리 저번 시간에 봤던 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 있었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 있었는데 사실 한동안은 1차 시험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경우가 나왔다고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 잘 안 나왔어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 왜 잘 안 했냐면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에 제가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평가 손실 먼저 인식하고 평가 이익 인식하게 될 때 하나 이슈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평가 이익 났다가 평가 손실 날 때는 사용기간 동안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총 포괄손익은 동일하지만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이 달라진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랬잖아요. 근데 재평가 잉여금, 평가 손실 났다가 평가 이익 나는 경우에는 평가 손실에 대해서 사용기간 동안 감가상각비가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IFRS에 기준이 없다고 그랬죠. 대세의 의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에는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 대체를 하던 안 하던 답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회계 처리, 대체 안 하는 걸로 회계 처리하면 똑같다고 그랬다고요. 저번 시간에 책에 얘기해서 책에 필기도 여러분 책에 필기도 돼 있을 거예요. 얘기해서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는 1차 시험에 그래서 잘 안 나왔다고요. 내면은 대체 안 하는 경우를 내거나. 근데 2차 시험 때 그래서 1차 시험은 지금도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데 만약 2차 시험에 나온다면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에는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회계 처리할 게 없어요. 대체에 대해서는. 좋아요.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했었죠.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 넘겨보십시다. 넘겨보시면 우리 차입원가의 자본화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차입원가의 자본화 다음 장 저번 시간까지 여기까지 복습을 했고요. 보시죠. 저번 시간 왜 안 왔어요? 아 그래요? 저번 시간 아는 분 좀 있는데 빠지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5장까지만 이해하면 뒤에서부터는 괜찮다고 했었죠. 그쵸? 5장 우리 어저께 이제 끝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5장까지 이해선 택도 없고요. 중급회계 1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중급회계 2를 할 수 있고 중급회계 2도 좀 중요한 게 많아요. 그쵸? 잘 볼게요. 잘. 지금부터. 저는 원래 40대에 돈 바짝 벌어가지고 물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바짝 벌어서 여대 앞에서 그 삼겹살집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연애 상담해주는. 근데 요즘에는 또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배민도 발달됐고 막 이러니까 괜히 또 연애 상담 잘못하면 또 악플 달리고 막 거기 사장님 최악입니다 막 이러고 그쵸? 상담 신청했는데 무슨 상담 신청하고 고기 다 먹을 때까지 오지도 않더라고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요즘 별론 것 같고 제 그 용산에 미군 부대 있을 때 보면 미군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미군 애들이 한식 중에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요. 진짜 먹이면 이거는 흑인이고 백인이고 히스패닉이고 다 오막 이러면서 먹는 거 있어요. 치킨? 아 치킨은 뭐 생각보다 별로 반응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버에는 뭐 치킨 좋아할 것 같다고 걔네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좋아할까? 한식 중에 진짜 좋아하는 거 있어. 먹으면 이런 거 있어. 물론 불고기 좋아합니다. 불고기 좋아해요. 근데 얘네들이 한국 한식하면 불고기라고 생각해서 불고기 좋아하는 거지. 숯불갈비 먹으면 숯불갈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예상외로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 감자탕 먹으면 죽어요, 죽어. 진짜로. 감자탕 별로일 것 같죠? 더럽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진짜 감자탕 이렇게 고기 다 꺼내갖고 후추 좀 뿌려준 다음에 감자를 이렇게 으깨갖고 고기랑 같이 자 먹어봐 먹으면 막 이런다고요. 자기들끼리 야 오늘 감자탕 먹으러 가면 아 지린다 막 이런다고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돈 많이 벌면 하와이 가서 감자탕집 하고 싶고 돈 좀 많이 못 벌면 괌 가서 감자탕집 하고 싶어요. 한 50대부터는 제가 그 괌 하와이 이런 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와이 가서 이제 집을 짓고 식당을 해요. 1층은 식당, 2층은 집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이름도 정해놨어요. 프라이빗 정 감자탕. 프라이빗이래. 잠깐만 그 정의병 감자탕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프라이빗 정 해갖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와이 갔을 때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집을 좀 살려고 그 한인 택시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인 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기사님, 저 집 좋아 보이는데 저거 조그만 거 저거 좋아 보이는데 저거 얼마면 살까요? 그랬다고요. 좀 샀으면 좋겠네요. 얼마면 살까 그랬더니 돈 많으신가 보네. 저 정도면 한 100억 있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하와이가 이게 홍콩이랑 거의 투탑으로 그 부동산 가격이 비싼 데라 겁나 비싸대요. 알아보니까 진짜 한 100억 하더라고요. 제가 돈 모았어. 한 60억 정도 모았어. 여러분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60억 모았어. 60억 모았어. 60억 모아갖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 현금 60억 나가고 여기 집을 짓고 있으니까 집을 짓고 있대요. 계정이 뭐가 돼야 돼? 집을 짓고 있으니까 계정이 뭐가 돼요? 오, 잘했어요.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죠? 오후에도 수업하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 기운 내시고 그래도 제가 늦게 왔으니 얼마나 더 믿겠습니까? 죄송해요. 기운 좀 내시고 60억 제가 잡아놨어요. 건물 중 자산. 그래서 건설 중 자산은 60억 지대했다고. 근데 40억이 더 필요했어요. 100억이니까 40억이 더 필요하잖아요. 40억이. 그럼 뭐 해야 돼? 40억 더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현금 40억, 차입금 40억이 올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했어. 그럼 나는 기말에 뭐 해줘야 돼? 여기까지 기중에 하고. 기중에. 이제 기말이 됐어. 기말이 되면 나는 뭐 해줘야 돼요? 차입금 돈 빌렸으니까 이자 비용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 비용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자 비용이 뭐 한 5억 나왔다고 할게요. 그리고 현금이 5억 나갔다고 할게요. 여기까지 어렵죠? 아,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번 시산표를 그려봅시다. 시산표. 시산표를 그려보면 여기 지금 뭐가 있을까? 이만큼 건설 중인 자산이 있겠죠? 건설 중인 자산? 그쵸? 요거까지 할까요? 요거까지? 그리고 올해 기말에 요거 차입금 요것도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건물 짓는데 돈 썼대요. 기말에.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돈 빌려왔고 그 돈을 기말에 넣었대요. 건설 중인 자산. 이러면 헷갈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죄송해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 돈 빌린 다음에 바로 건설 중 자산에 건물 짓는데 돈 빌려와서 40억 바로 넣었대요. 자, 여기까지 기중에 있었대요. 그리고 기말에 현금이 5억 나가면서 이자 비용으로 5억이 계산됐대요. 자, 그럼 저랑 얘기를 해보면 시산표상으로 보면 건설 중 자산이 100억 있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뭐가 와? 차입금이 있을 건데 여러분. 차입금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저도 옛날에 이제 결혼할 때 전세자금, 이게 전세를 이제 얻어서 집에 들어갈 때 회계사니까 신용 대출 있잖아요. 요즘 전문직 신용대출 뭐 줄인다 막는다 이런 기사 있던데 진짜 하여튼 전문직 신용대출이 있으니까 저 마이너스 통장 1억 뚫어놓은 게 있었다고요. 이거는 그냥 나 돈 필요할 때 쓰려고 뚫어놓은 거지 신혼집 마련하려고 뚫어놓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뚫어놓고 있었다고요. 신용대출 1억으로 나 생활하는데 쓰려고. 근데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전셋집을 얻어야 돼서 제가 전세자금 대출 1억 또 얻었다고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 1억은 진짜로 전세 받으려고 대출 받은 거죠. 그쵸? 목적이 있잖아. 전세 들어가려고 딱 대출 받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신용대출 1억은 뭐예요?
이건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 운용하려고, 나 회사 운용하려고 돈 빌린 건데, 이것도 내가 전세할 때 다 넣었다고요. 그럼 제가 전셋집이 4억이었는데 만약에 2억을 대출 받았는데 1억은 전세자금 대출이었고 1억은 내 신용 대출이었어요. 그럼 요거 두 개 성격이 같아 안 같아? 차입금이지만 이거는 정말 전세자금 때문에 받은 대출이고 요거는 내가 운영 목적으로 빌린 대출인데 그냥 흘려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필요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실제로 차입금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건데 차입금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뭐가 있어요? 특정 목적 차입금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특정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건물 짓는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일반 차입금이 있어요. 일반 차입금은 뭐예요? 내가 이 건물 지려고 돈 빌리는 건 아닌데, 건물 지려고 돈 빌린 거 아는데, 이 중에 일부가 흘러 들어갔다고. 그냥 운영자금으로 돈 빌린 게 있었는데, 돈 부족해서 건물 짓는데 그냥 흘러 들어갔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요? 일반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특정 차입금은 이 건물 짓는데 들어간 차입금이고, 일반 차입금은 뭐라고요? 건물 질 목적은 아니었는데, 건물 짓는데 돈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 그럼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 차입금이 특정 차입금이 20억 있었고 일반 차입금이 20억 있었다고 할게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 차입금을 보면 특정 차입금이 20억 있었고 일반 차입금이 20억 있었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근데 봤더니 요거는 이자율이 15%였고 요게 이자율이 10%였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말에 특정 차입금에서 요거에 15% 곱해서 연초부터 돈을 빌렸다면 특정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 비용으로 얼마? 3억 나온 거고 일반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 비용으로 2억 나온 거라고요.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겠죠? 놀랍게도 바로 밑에 보면 그림이 있죠? 숫자만 안 넣었을 뿐이지.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겠죠. 여기까지 따라오겠죠. 지금 회계 처리가 여기까지 한 거고 이 회계 처리를 시산표에 그리면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이기 쉬우라고 시산표에 그려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자 비용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이자 비용 안에 특정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 비용이 3원 있고요. 일반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 비용이 2원 있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봐봐. 이거 이자 비용 왜 나왔어요? 이거 이자 비용 왜 나왔냐고요? 건물 질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 빌린 거랑 다른 목적으로 돈 빌렸는데 내가 돈 빌린 게 그냥 운영 목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건물 짓는데 다 흘러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 두 개 이자 비용 다 뭐 때문에 발생한 거야?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다 보니까 이자 비용도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건물이 완공이 안 됐어. 그럼 수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이자 비용도 건물 짓는데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다 보니까 돈 빌려서 어쩔 수 없이 이자 비용 나온 거니까 이 이자 비용도 건물 짓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이자 비용이라고요.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수익이 안 나와 건물이. 그럼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요? 없죠. 비용 처리할 수가 없다고요. 왜 비용 처리할 수가 없어? 이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 빌려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자 비용이 나왔는데 건물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안 나온다고요. 그럼 비용 처리도 못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앞에서 계속 배운 것처럼 취득하고 사용이 가능해질 때까지 발생하는 건물과 관련된 유형자산과 관련된 비용들은 다 취득 원가에 가산했잖아요. 그럼 이자 비용도 어떻게 해주는 게 맞겠어? 취득 원가에 가산해주는 게 맞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야 수익과 비용이 나중에 건물이 완공돼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돼 수익 나올 때 감가상각비로 물고 들어가서 비용 처리해야지 수익과 비용이 더 정확히 대응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줘? 야 뭐야 이거 지금 누가 지금 이자 비용 지금 비용 처리하래? 취소해. 이자 비용 취소하고요. 건설 중 자산의 취득 원가에 다 더해준다고요. 실제로 이 경우에 기말 시점에 건설 중 자산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돼? 이만큼이 건설 중 자산의 장부 금액이 될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 요걸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차입 원가의 자본화라고 합니다. 이자 비용을 취소해서 자산으로 얹어주는 걸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차입원가 자본화가 아니라 자산화 아니에요?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만드는 건데? 맞아요. 자산화돼야 돼.
근데 아직도 이런 말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아직도 일제식 그 표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었죠. 나중에 배울 건데 증자라는 게 있다고.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걸 증자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증이 돼야 돼. 근데 일본이 글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증자가 된 거예요. 이것도 일본식 표현이야. 원래 자본화가 아니라 자산화가 맞아. 근데 옛날에 일본식 표현으로 자본화 했기 때문에 그냥 자본화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자본화가 아니라 더 정확한 병증은 차해번가의 자산화예요. 그럼 선생님, 차해번가, 또 너무 고급스럽게 쓰니까 진짜 너무 싫다. 그냥 이자 비용 자본화하면 되지 왜 차해번가 자본화해요? 이거는 이자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비용들도 있거든요. 돈을 빌리다 보면 이자 비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비용들이 또 있어.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 자본화라고 안 하고 차해번가 자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이자 비용과 관련된 자본화를 먼저 배우고 요거는 마지막 시간에 배울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뭐 배울 거예요? 이자 비용을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얹어주는 걸 볼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뭐 볼 거냐면 회계처리는 안 배울 거고 요거 계산과정 배울 거라고. 요 계산과정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요 계산과정 배울 거예요. 요 계산과정 여기까지 배울 거고요. 얘기를 좀 해보면 차해번가 자본화는 매 시험에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회계사가 됐든 세무사가 됐든 무조건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이건 안 나올 수 없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2차 시험에는 회계사 시험에는 당연히 나오고 세무사 시험에는 한 번 2차 시험에 나왔었는데 보통 이걸 2차 시험에 내면 보통 애들이 점수가 안 좋죠. 왜냐면 안 하거든요. 잘 안 해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하시면 되고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좀 이따 결론을 한 2교시 끝나고 나면 결론을 얘기하겠지만 1차 시험에 나왔을 때 2년치를 물어보면 그냥 3번 찍고 넘어가야 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1년치를 물어보면 푸셔야 돼. 얘는 계산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계산 왁구가 이거 한 페이지야. 계산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응용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뭐 어렵지가 않아. 그렇거든. 우리 생각보다 유형자산 정보 보정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면 어려워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얘는 난이도 자체가 풀이 과정 자체가 길기 때문에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매우 낮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되고 지금부터 해볼 건데 여기까지요. 근데 좀 재밌게 해볼까? 심심하니까? 아니 나 심심해서 그래요. 만약에 돈은 40억 빌렸는데 이 중에서 요거 일반 차입금 중에서 10억만 들어갔대. 아니 내가 마통으로 1억 들었으면 전셋집 얻을 때 전세자금 대출로 1억 받고 마통 5천만 원만 썼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건설 중 자산 중에서 일반 차입금은 10억만 들어가서 건설 중 자산에 들어간 금액은 30억밖에 안 된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럼 일반 차입금 이자 비용 중에서 1억은 실제로 차입원가와 관련돼 이 건물 짓는 거랑 관련돼 있지만 1억은 건물 짓는 거랑 관련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차입원가 자본화 어디까지 해줘야 돼? 여기까지만 해줘야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아 진짜 특정 차입금은 정말로 이거 건물 짓기 위해서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특정 차입금은 건물 짓는데 다 흘러 들어간다고. 근데 일반 차입금은 내가 운영 목적으로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만 흘러 들어갈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 일반 차입금에 이게 점선이 여기까지 안 돼 있고 여기까지 돼 있죠? 일반 차입금은 일부만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처음에 책 편집할 때 계속 출판사 분들이 이게 점선을 여기까지 내리더라고. 제가 다시 올리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왜 내리냐?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올리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렇죠? 일반 차입금은 일부만 흘러 들어간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기 전에 한번 물어보죠. 본인이 생각할 때 차입원가 자본화 뭔 것 같아? 대충 들어봤더니. 여기까지 들었더니 차입원가 자본화 본인이 생각할 때 뭔 것 같아? 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자 비용을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이 자산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려왔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있다면 이 이자 비용을 아직 수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비용 처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완공될 때까지 자산의 취득 원가에 계속 이자 비용을 자산의 취득 원가에 계속 얹어주는 걸 자본화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 셀프 스터디 먼저 볼게요. 409페이지. 409페이지. 실제로 기업들은 차입원가 자본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할까 안 하고 싶어 할까? 차입원가 자본화 많이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많이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이 하고 싶어 하지. 비용 취소하고 자산을 얹어준다는데 이렇게 따봉이 어딨어.
차입원가 자본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FC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전투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KAI인가? 그 한국 항공 뭐 이거 있어요. 항공기 그 전투기 만드는 회사 있다고 우리나라에 또 저기 진주 사천에 있는데 그 회사 얼마 전에 분식회계를 한번 걸렸거든요. 뭐 걸렸냐면 이걸로 걸렸어 이걸로. 차입원가 자본화를 너무 많이 했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이자 비용까지 다 자본화 시켜버렸다고요. 그것 때문에 분식회가 한번 걸렸었는데 자꾸 기업들이 차입원가 자본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차입원가 자본화는 선택사항이라고 자꾸 생각한다고요. 차입원가 자본화는 선택사항이에요? 강제사항이에요? 강제사항이에요.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1번 차입원가 자본화는 위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강제사항은 윤돈이가 달아놓은 거고 실제 기준서 문구는 강제사항이란 얘기가 없죠. 아이고 보이네? 없죠? 아이고 보이네? 없죠? 여러분은 뭐 이렇게 이런 슬립스틱류는 별로 안 좋아하네요. 그래서 시험에 오답 유형의 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틀린 얘기예요. 규정할 수 있다가 규정하고 있다 해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자본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틀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번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실제로 왜 이자 비용이라고 안 하고 차입 원가라고 하냐면 돈을 빌면 이자 비용 외에 플러스 알파의 비용이 있다고요. 걔까지 자본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 자본화가 아니라 차입 원가 자본화라고 했습니다. 나와 있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럼 읽어보시면 차입원가 자본화가 나와 있는데 차입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 돈을 빌려온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비용과 기타 비용 등을 말한다. 이 차입원가는 이자 비용 과목의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적격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의 일부로 인식하는데 이를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한다. 자산의 원가를 일부로 인식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이자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의 취득 원가에 얹어주는 걸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한다고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차입원가 자본화 왜 할 것 같아요? 차입원가 자본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시기에. 그쵸, 수익비용 대응 때문이에요. 지금 수익 안 나오기 때문에 건물 짓는데 짓고 있기 때문에 수익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이자 비용도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요. 수익비용 자본화 대응 때문에 자본화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에디셔널 코멘트 맨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자본화를 하는 이유는 수익과 비용을 적절히 대응시키기 위해서이다. 그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럼 봐봐요.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 밑에 쓰시고. 그럼 언제 비용 처리해 도대체? 이렇게 이자 비용을 취득 원가에 가산해주면 언제 비용 처리하냐고요. 건물이 완공되면 우리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건설 중 자산으로 만약에 95억이 완공이 된대. 그럼 여기 뭐 건물이면 건물로 95억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기말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비용 처리하면 차입원가 자본화한 이자 비용이 건설 중 자산에 들어가 있고 요게 건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안에 이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걸 사용기간 동안 감가상각하면서 비용 처리할 거라고요. 그래서 1차 때는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이 얼마냐, 올해 요거 회계 처리할 금액이 얼마냐만 물어보지만 2차 때 뭐 물어보냐면 다 물어본다고. 이자 비용도 물어보고요, 완공됐을 때 건물의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도 물어보고요, 마지막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여기까지 다 물어보죠. 2차 때는 뭐 이런 식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하나씩 해볼 거예요. 일단 얘는 말문제도 출제가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말문제 정리도 해야 되고, 웃긴 게 원래 말문제랑 시험 계산 문제 푸는 거랑 전혀 별개인 경우가 꽤 많은데 얘는 말문제를 알아야 이 내용을 정리해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볼 거예요. 말문제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적격자산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 자본화는, 차입원가 자본화는 강제사항이에요. 해야 된다고. 기업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문제지. 일단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근데 어떨 때 해야 돼? 요건에 해당하는 애들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모든 자산들을 다 자본화 해줄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적격 자산에 해당하는 애들만 자본화 해줄 수 있어요. 적격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본화를 못해. 그럼 본인 배웠으니까 지금 수익비용 대응 때문에 자본화를 해주는 거라면서요. 그럼 수익비용 대응 때문에 자본화를 해주는 거면
자본화를 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는 이 적격자산은 주로 어떤 애들일까요? 1번 만드는데 금방 걸리는 애들이 자본화가 될까요?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애들이 자본화가 될까요? 후자요?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애들? 당연히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애들이 자본화가 돼야 될 거예요. 올해 시작해서 올해 연말이 끝나기 전에 완공이 되고 팔 수 있대. 그럼 자본화 해줄 필요가 없어. 왜? 올해 수익이 나오잖아요. 수익이 나오려면 몇 년 걸리는 애들을 자본화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격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자산을 적격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애들이 적격자산에 해당한다고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만드는데 오래 걸려. 만들어서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들만 자본화 해줄 수 있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보시면 이런 애들이 포함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애들이. 그럼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 예외.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 밑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단기간 내에 완성이 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그쵸? 그럼 또 여러분들이 이거 설명하면 또 현타 온다고. 야 윤도나 너 교재 오타 진짜 개 많다. 야 뭐냐 윤도나. 여기 봐봐 재고자산 안 된다며. 근데 여기 1번에 재고자산이네? 이 자식아? 막 이런다고요. 제가 이것만 올해 질문을 한 20개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또 오타요? 죄송해요 오타입니다. 하하 죄송합니다. 이래야 돼? 주소 보내드리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래야 돼요? 왜 그래? 아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재고자산 뭐예요? 현대중공업의 재고자산 뭡니까? 유주선이죠. 배죠. 배 만드는데 몇 년 걸린다고? 한 1년 걸린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자본화 해줘야 돼. 근데 하림 용가리 치킨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야, 하루면 만들어요. 하루면 만들어서 튀겨서 판다고. 탁 잡아서 자르고 튀김을 묻혀갖고 팔아갖고 봉지에 넣으면 하루면 돼. 그럼 하림 용가리 치킨 만드는데 자본화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둘 다 재고자산이지만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애들은 자본화를 해주는 거고 만드는데 시간 금방 되는 애들은 재고자산이라도 자본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단기간 내에 제조가 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이 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무튼 만드는데 시간 금방이야. 오래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애들은 자본화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거랑 같은 맥락으로 취득하자마자 취득 시 사용이나 판매가 가능한 자산. 요거 자본화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줄 필요가 없지. 돈 쓰자마자 사와서 팔 수 있대. 다이소 손톱깎이 사오자마자 팔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이소 샀을 때 이걸 자본화 왜 하냐고. 대출받아서 샀대. 다이소에서 돈이 부족해갖고 손톱깎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사왔대. 바로 팔 거기 때문에 자본화 해줄 필요가 없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좋아요. 해커스가 돈이 없대요. 수업해야 되는데 분필이 없어. 그래서 회장님 분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야 그럼 물론 해커스는 돈이 많아서 무부채 기업이에요. 진짜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여기 해커스 재무제표 저기 금융감독원 저기 다트 시스템 가면 나오거든요. 재무제표 나오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2천억씩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돌아와서. 근데 그런 회사 해커스가 2개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분필이 필요해. 분필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분필 샀다는 거예요. 요거 분필 뜯으면 바로 쓰고 바로 버린다고요. 그럼 분필 사는데 돈 빌린 거에 대한 이자 비용 자본화 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좀 결이 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가 안 된다고 그랬냐면 금융자산이나 생물자산은 자본화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자본화는 만들어지는데 사용 가능한 시점까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걸리는 자산은 자본화 안 하는 건 이해하는데 얘들은 다 이해가 안 된다고. 금융자산이랑 생물자산은 자본화가 안 돼. 내가 양털 깎으려고 양 사왔대. 자본화가 안 돼. 내가 삼성전자 주식 샀대. 이거 자본화가 안 돼. 왜 자본화가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본화는
자산의 최초 취득 시점의 측정치가 취득 원가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요 자산을 취득하기에 들어간 돈들이 다 자산의 취득 원가에 들어가 줘야 돼. 이자 비용 쓴 거만큼 돈 쓴 게 건설 중인 자산에 들어갔다가 자산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자본화를 하려면 최초 취득 시점의 측정치가 취득 원가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돼야 돼. 내가 돈 쓴 것만큼은 다 자산의 취득 원가로 잡혀야 된다고요. 근데 생물자산이랑 금융자산은 최초 취득 시점의 측정치를 뭘로 해요? 뭐라고요? 현재가치? 공정가치. 그렇죠?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를 최초 취득 시점의 측정치로 하고,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를 최초 취득 시점의 측정치로 한다고 회계 원래에서 금융자산 배웠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내가 얼마 주고 샀는지랑 상관없이 최초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를 최초 측정치로 하거나 최초 취득 시점에 순공정가치를 최초 측정치로 한다고요. 내가 100억 주고 금융자산 주식 샀어도 공정가치가 80억이면 80억으로 기재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자본화의 의미가 없지. 내가 일단 이자 비용 낸 것만큼 자산의 취득원가에 고로시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면서 수익과 비용이 대응될 건데, 얘는 내가 100억 썼어도, 이자 비용으로 한 100억 썼어도 장부금액에 100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거 자체의 공정가치로 들어간다고요. 그럼 내가 현금 지출한 금액만큼 나중에 비용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지. 그래서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따라오셔야 돼. 좋아요. 잠 좀 안 오시나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많이 주무시면 앞에 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된다고요. 말문제 나온다니까.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적격자산까지 정리했어요. 저희가 적격자산. 그래서 첫 번째로 말문제로 차입원가 자본화는 강제사항이지만 해당되는 적격자산에 해당하는 애들만 자본화 해줄 수 있고, 얘네들은 자본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에디셔널 코멘트 보시면 얘네들이 왜 자본화가 되지 않는지 제가 설명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그럼 두 번째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게 참 웃기죠? 차입원가 자본화는 강제사항이지만 요건이 까다롭다고요. 요건에 해당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모든 차입원가는 다 자본화가 될까? 아니라고요.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 되는 적격자산들이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애들이 차입원가 자본화가 될까? 유효유자율법을 적용하는 애들만 차입원가 자본화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들 보이시죠?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계산된 이자비용. 이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계산된 이자비용이란 게 무슨 소리입니까? 실제로 현금 이자는 5만원 줬는데 상가액이 있었대. 차입금 상가액이 있었대. 상가액까지 다 포함된 유효이자를 이자비용으로 본다는 거고요. 리스부채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몰라. 근데 리스부채와 관련된 이자비용도 유효이자율법을 쓰거든요.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는 우리 차입원가 자본화 가장 마지막 시간에 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이해 못해도 돼. 일단 유효이자율법을 쓰는 이자 비용은 다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맨 마지막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뭐만 알면 되냐면 안 되는 것만 알면 돼. 예외상으로. 기본적으로 차입원가 자본화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는 이자 비용은 다 차입원가 자본화의 대상이 돼요. 근데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옛날엔 여러 개 있었는데 이젠 뭐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복구충당부채의 전입액, 다른 말로 복구충당부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이죠. 그래서 복구충당부채와 관련된 전입액은 절대로 차입원가 자본화 안 돼요. 복구충당부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 전입액은 차입원가 자본화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복구충당부채 배웠잖아요. 왜 안 될까요? 이거 맞추면 진짜 재능 있는 거예요. 그쵸? 왜 안 될까요? 아무나 아실 것 같으면 얘기하면 재능 있는 겁니다. 뭘까요?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은 왜 자본화가 안 될까? 생각해봐요. 복구충당부채라는 게 내가 다 사용하고 나면 50원 정도 지출할 것 같대. 그럼 지금 취득 시점에 예상되는 복구원가를 현재 가치로 한 40원 잡은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추가로 100원 들었으면 140원 잡죠.
그리고 요 금액을 사용기간 동안 감가상각비 처리하고 요 금액을 여기까지 사용기간 동안 이자 비용으로 가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은 언제 발생하는 비용이야? 사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미 수익이 나오고 있을 때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라고요. 그럼 수익과 비용 대응 때문에 차입원가를 자본화시키는 건데 지금 이미 비용 처리가 되고 있어.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근데 자본화를 왜 해줘요? 그냥 비용 처리 해주면 되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왜 자본화를 안 해줘?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이라는 게 유형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미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비용 처리를 해줘야지 자산에 얹어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은 자본화해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데 단 복구충당부채에서 인식한 이자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며 자본화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이미 수익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410페이지 보시면 자본화 기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오래 기다리셨을 테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올게요.